또 고민해 볼 부분은 대부 자금 시장에 대해서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론어블 펀드 마켓이라고 하는데요. 왜 이걸 고민하느냐? 우리 실질 이자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죠. 실질 이자에 고민을 했는데 실질 이자는 어디서 결정이 되느냐? 론어블 펀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다시 말해서 야, 세상의 물건 값이 막 변한다. 뭐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뭐 세상에 이런 경우가 왜 있냐? 이거 불공평하다. 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하느냐? 이런 고민을 때때로 생활하면서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심지어 경제학자가 아니더라도 그런 대답을 하는 걸 전 종종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경제학 박사과정 공부할 때였는데 제가 그 아파트 임대하는 곳에 가가지고 임대 사무실에 가갖고 그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갑자기 월세 가격이 너무 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와, 이거 뭐냐? 왜 월세 가격이 이렇게 오르냐? 당연히 고민하고 궁금해할 수 있죠. 부당하다고 아주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한 직원이, 제가 볼 때는 뭐 경제학을 전공하지도 않았어요. 그 직원이 저한테 한마디를 해줬는데 저한테는 쇼크였습니다. 이거 뭐냐? 가격이 왜 이렇게 오르냐? 그래서 물어봤더니 한마디로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수요 공급? 네.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 뭐 고민하고 걱정하고 부담하고 느끼는 거, 가격이 어떻게 변하느냐? 가격은 도대체 어디서 오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가장 간단한 대답은 수요와 공급입니다. 그 이제 미국이었으니까 그 여자 또 직원이었어요. 세 단어죠. supply and demand.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수요가 높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가 많으면 공급이 높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네. 물론 세세하게 또 따지고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는 다른 부분들이 있겠죠. 다른 팩터들 아니면 다른 베리어블들이 변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복잡한 현실을 한마디로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저는 경제학을 공부하는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 답을 몰랐고 길거리에 있는 아니면 그 아파트 임대 사무실에 있는 직원은 그 답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뭐 답을 정확히 몰랐다라기보다 그런 식의 명쾌한 한마디에 펀치가 들어올 줄 몰랐다. 뭐 그런 식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말하자면 대부 자금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할 건데 대부 자금 시장에서 실질 이자율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모형이죠. 수요와 공급의 모형을 볼 겁니다. 다시 대부 자금 시장, 뭐 영어로 하면 loanable funds market입니다. 그래서 금융 시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실질 이자율이 결정된다. 여기서 말한다는 거 대부 자산이라는 거죠.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하고 돈을 빌려가지고 어디 쓰고 이렇다라는 거죠. 그죠? 대부 자산 시장의 수요는 투자로 흘러가게 될 거고 공급은 저축에 의해서 온다라는 거죠. 저축과 투자가 만나서 실질 이자율이 결정된다. 균형 가격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수요와 공급의 균형. 거기서 결정되는 균형 가격, 실질 이자율이 될 것이다. 어디서 결정된다고요? 대부 자금 시장. 그럼 대부 자금 시장의 수요를 결정하는 투자. 수요는 투자로부터 발생을 하고요. 그럼 그 투자라는 걸 뭘 의미하느냐? 다시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기업이 공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요? 장비 사야죠, 땅 빌려야죠, 뭐 여러 가지 사무직기 필요하죠, 컴퓨터 사야죠, 뭐 이런 것들. 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집기들을 사용하는데 돈이 필요한데 그거를 대부 자금 시장에서 빌려온다라는 거죠. 물론 자기 자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산이 있지만 경제학적으로 다시 생각해 본다면 이거를 저축하지 않고 투자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축하는 대신에 가져온 거니까 기회비용이 발생을 하겠죠. 그 기회비용이 뭐라고요? 이자율. 실질 이자율. 되셨죠? 그래서 이제 투자로부터 발생하는데 투자가 뭐냐? 각각 생산 설비가 필요한데 그거를 장만하는데 자금 필요하다.
근데 이 투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자율이 높으면 저축할 거고 실질 이자율 크기에 반비례하게 된다. 그렇죠? 수익률에 따라서 우리가 이 자산이 여기 공장에 투자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뭐 배당금이라든지 뭐 그 뭐냐 증권시장처럼 증권에 투자하는 것도 사실은 투자죠. 직접 투자가 있고 간접 투자가 있을 수 있는데 증권시장 투자는 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거, 직접적으로 회사에 채권을 산다거나 직접적으로 돈을 빌려준다거나 뭐 이런 게 되겠죠. 근데 이게 이자율에 실질 이자율에 반비례한다. 봤었죠? 이자율 함수 우하향하는 걸로. 네. 그래서 대부하는 물건들의 임대 비용으로 차입 비용으로 이자율 실질 이자율이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똑같이 이제 우리 아까 그렸던 투자 함수처럼 그 축에다 그려본다면 화폐 크기 또는 인베스트먼트의 크기를 수평 축에 그 다음에 가격으로서의 R 실질 이자율을 수직 축에 그려본다면 우하향하는 I 커브를 그릴 수 있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게 뭐다? 로너블 펀드 디맨드다. 우리 대부 자금 시장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수요적인 측면으로 투자를 생각하고 있고 우하향한다. 네, 수요 곡선 우하향한다. 잘 알고 계시죠? 가격 축과 수량 축의 축으로 그린다면 수평을 수직을 가격 축, 수평을 수량으로 한다면 그럼 I의 크기 수량 수평 축이 되는 거고 가격인 R 수직 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려볼 수 있을 거고 공급적인 측면을 살펴본다면 그 공급 대부 자금은 어디서 공급된다? 저축에 의해서 공급된다. 그럼 그 저축은 어디서 오냐? 가계의 컨섬션 소비하고 남은 것들 가처분 소득에서 소비를 빼면 저축이 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형식으로 저축이라는 게 공급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저축이라는 것 자체는 자금 시장, 대부 자금 시장에 공급이 되는 거고 이 공급은 어디서 온다고요? 본질은 가계에서 온다는 겁니다. 개별적인 국민들이 소득을 벌어가지고 쓰지 않고 남겨둔 거 대부 자금 시장으로 흘러가서 어떤 형식이 됐든 그게 이제 기업이 돈을 빌려오는 대부 자금 시장에 이제 인베스트먼트의 형식으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저축한 돈 은행이 가만히 둡니까?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부를 하게 되죠. 네, 저축을 통해서 공급된 대부 자금이 투자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 투자가 수요적인 측면, 저축이 공급적인 측면이다. 재원을 마련해주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부분이 뭐냐? 우리가 민간 부분의 저축 고민하고 있었죠. 가처분 소득에다가 컨섬션 빼면 저축의 양이 될 거다. 그런데 정부가 조세를 거두고 나서 정부 지출을 조세 거둔 것만큼 쓰지 않았다. 그럼 정부가 돈이 남았다. 그게 뭡니까? 정부 저축, 공공 저축이 되는 거죠. 거시경제 자체 전체 틀에서의 저축이라는 거는 민간 저축과 공공 저축 두 개를 합쳐놓은 거다라는 걸 또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정부 부분을 우리가 빼고 생각한다면 그냥 민간적 가계에서 발생하는 저축이 기업이 수요하고 있는 투자의 양에 따라서 실질 이자율이 결정될 거고 그 양만큼 거래돼 가지고 대부자금 시장에서 저축량과 투자량이 일치를 한 그 균형에서 만나서 실질 이자율이 결정되고 그게 투자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 그거 외에 또 다른 부분이 있느냐? 정부 지출과 조세에 따라서 공공저축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 한번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재정 적자가 난지 꽤 오래됐고 이 지금 시점에서 거의 모든 국가들이 재정 적자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펀드를 어디에서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이런 공공저축 부분에 있어서는 영이거나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다. 지금 현실적인 상황에서는요. 그렇게만 간략하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저축이 있는데 개인 저축, 공공 저축, private saving, public saving. 그래서 개인 저축이 뭐냐? 개인 저축은 disposable income에다가 consumption 뺀 거라 그랬죠. Y-T-C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공식 보시듯이 그렇게 되는 거고, 공공 저축은 뭐다? T-C. 걷어들인 것보다 쓴 게 작다면 공공 부분에 있어서 저축이 발생했다. 그럼 총 저축 뭐다? S다. 그렇죠? 공공 저축과 개인 저축을 합해 본다. 그럼 Y-T-C에 T-G를 두 개를 더하면 T는 -T 플러스 T 없어지니까, 그죠? Y에서 생산한 거에서 소비한 거 빼고 정부 지출한 거 빼면 총 저축이 나온다는 거죠. 소득 중에 정부 지출로 많이 쓰게 되면 저축의 양이 줄어들게 되겠네요. 그것도 잠깐 알아보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저축 S라는 거, 거시경제적인 총저축이 뭐다? Y에다가 C 빼고 거기다가 G 뺀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결국 사후적으로 우리가 GDP가 어떻게 결정된다고 했죠? C 플러스 I 플러스 G. 폐쇄경제에서는 그렇게 결정된다고 했죠. 그러면 뭔가요? C 플러스 I 플러스 G랑 C 플러스 S 플러스 G랑 결국은 같다라는 거. C 플러스 S가 같아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S라는 게 결국은 I하고 같아진다. 그거를 이제 Y에다 집어넣고 풀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S는 Y-C-G죠. S는 Y-C-G입니다. Y는 원래 뭐였죠? C 플러스 I 플러스 G였죠. 그러면 Y, C, I, G, C, G니까 I만 남죠. 그래서 이제 항등식을 이용해서 풀어보면 S하고 I는 사후적으로 같아진다. 언제요? 균형 실질 이자율이 대부자금 시장에서 결정되면, 시장이 청산되면, 마켓 클리어라고 합니다. 마켓이 클리어되면, 시장이 청산되면 I는 S랑 같아진다. 그런 R이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자, 공공저축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요. T가 G보다 크다. 그러면 재정 흑자죠. 정부가 벌어들인 돈이 정부가 지출한 돈보다 많다라는 겁니다. 그 경우에 T-G가 양이다. 그럼 반대는요? G가 T보다 클 때, G가 T보다 크다면, 정부 지출이 벌어들인 조세 수입보다 크다면 정부 재정 적자죠. 공공저축이 마이너스가 된다. T하고 G하고 일치한다면 균형 재정이 되는 거고요.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개념상으로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론 펀드 마켓에서 공급 곡선 어떻게 생겼는지, 수요 곡선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원래 이제 저축량도 사실은 저축은 양의 함수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저축은 정해져 있다라고 보고, 컨섬션이 정해졌으니까, 컨섬션이 가처분 소득의 함수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Y에다가 C, C가 Y-T 함수죠. 그걸 빼주고, 그 다음에 정부 지출은 이전 정해져 있다, 그죠? Y, T, G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S는 정해져 있겠죠. 나중에는 이 조건, 이 가정을 우리가 완화해서 S는 R이 증가하면 증가할 거다 라고 바꿀 건데, 아주 간단한 모형으로 첫 번째 시작점으로 총저축 이자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왜? 그러니까 Y가 정해져 있다. Y가 정해져 있다. 이 지금 단기 현상에서는 Y가 정해져 있다고 보자. 그러고 G도 주어져 있다고 보자. 그러면 T하고 G는 이제 정부에서 결정을 하는 거니까 민간적인 시장에서는 변화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아까부터 가정을 해왔고요. 그럼 Y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S의 양은 정해져 있겠죠. 왜냐하면 Y가 정해져 있다면 C도 정해져 있고, C가 정해져 있다면 S 자체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자금 시장의 공급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수직으로 그려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모형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R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랬고요. 요거와 아까 우리가 도출해냈던 인베스트먼트 커브, 인베스트먼트 곡선,
다르게 얘기하면 대부자금 시장의 수요 곡선이죠. 우하향하는 걸로 그렸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개 만나는 점에서 균형 이자율이 될 거다. 근데 균형 투자 수준은 지금 상황에서는 S가 고정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S바 수직 모양으로 그려져 있죠. 그 정해진 만큼 S가 결정돼 있고 그 S 양에 따라서 R이 결정돼 실질 이자율 결정되는 대부자금 시장의 균형을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R의 역할, R이 괴리가 생기면 변화가 생기면 어떻게 될 것이냐? 실질 이자율 R, 재화 시장, 대부자금 시장의 균형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키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 시장의 균형이 달했다. 그러면 우리가 실질 이자율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R 스타가 결정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S하고 I하고 같아진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에 결정해주는 R 스타라는 게 존재할 거고, 그럼 S가 정해지면 C가 정해지고 모든 C, I, G에 대한 뭐 T와 G는 원래 정해져 있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C와 I가 결정됨을 통해서 Y가 결정되는 그런 모든 시장이 다 청산된다. 마켓 클리어가 모든 시장에서 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이제 전체적인 총수요 총공급에 대한 균형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게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우리 이 경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노동과 자본을 이용해서 Y스타를 생산하면 Y스타에 맞게 C와 I가 양이 결정될 거다. 그러면 균형에 맞는 소비의 크기, 균형에 맞는 I의 크기, 균형에 맞는 L과 K의 고용량, 이 모든 것들이 다 결정이 돼가지고 경제 자체가 균형에 다다랐다. 마켓이 모두 청산됐다. 그 뒷면에 뭐가 있었냐고요? 대부자금 시장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R스타도 우리가 결정되어 있었다. 그 이면에 세상에 수없이 많은 시장이 있습니다. 재화와 서비스 시장이 있겠죠. 그 실물 시장이라고 해서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대부자금 시장, R을 결정하는 시장이 있을 수 있죠. 이제 그 다음에 생산 요소 시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세 개로 볼 수 있습니다.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시장, 생산 요소 시장, 그리고 대부자금 시장. 그 자본 시장이라고는 예전에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대부자금 시장이고요. 그 세 개 기본적인 시장이 있을 건데, 이 시장 세 개가 한꺼번에 다 청산이 될 수 있다. 거시경제학적인 균형에 이르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얘기 안 하는 거 화폐에 대해서 얘기 안 했는데요. 화폐를 통한 물가 수준과 I 수준,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이제 우리가 나중에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각 시장들이 연결되는지. 주로 우리가 바라봤던 거, 생산 요소 시장과 생산물 또는 재화 시장, 서비스 시장은 미시경제학에서 많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 수요 함수 도출하거나 공급 곡선 도출하거나, 그래서 재화 시장의 균형을 이루고 그 다음에 노동 시장, 자본 시장 얘기해가지고 그 생산 요소 시장의 균형 얘기하는 것처럼 그 각각의 균형점들, 거기에 대한 설명들은 또 모두 미시경제학적인 이론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시경제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주 총체적으로 애그리게이트 레벨로 하나하나의 시장을 보고 그 시장들이 다 청산될 수 있다. 그 이면에 대부자금 시장의 실질 이자율을 결정되는 거, 균형 실질 이자율 결정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걸 통해서 모든 시장들이 한꺼번에 균형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추가적으로 이 모형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추가적인 것들이 있느냐, 몇 가지 더 이제 언급을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 그러니까 그 개념적으로 이해해야 될 거, 외생 변수, 내생 변수가 있습니다. 내생 변수라는 거는 인도지너스 베리어블, 외생 변수, 익조지너스 베리어블, 그거를 이제 번역을 한 건데요. 외생 변수라는 건 뭐다? 모형 내에서 결정되지 않는 변수. 그게 다시 말하면 외부에서 주어지는 값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부 지출과 텍스의 양은 시장 내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죠.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실질적으로는 국회에 논의를 거쳐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이 되죠. 추경 예산을 통해서 예산이 결정되고, 그래서 얼마의 세금을 걷어들일 건지를 결정을 하는 거죠.
입법 없이 조세 없다. 뭐 이런 이제 미국의 역사에 나오는 중요한 말인데요. 그러니까 그게 국회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국민들에 의해서, 국민의 동의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건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외생 변수로 보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부분이 이제 각각의 수요와 공급 곡선에 대해서 대부자금 시장의 수요 공급. 그 다음에 또 각각의 함수의 모형에 대해서 우리가 모양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죠. disposable income, 가처분 소득의 음의 함수다라고, 양의 함수다라고 얘기해서 가처분 소득 축과 그 가처분 소득 축과 컨섬션 크기의 축을 그린다면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다. 각각이 뭘 의미하는지, 그 다음에 모양이 어떤지, 어떤 함수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함수와 변수가 각각의 변수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이해를 해야겠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얘기해서 비교 정학이라고 얘기하죠. comparative static인데 그 경우 우리 수요와 공급 모양에서도 봤듯이 수요와 공급, 수요 곡선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 우상향하는데 균형이 결정됐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균형이 먼저 결정되고 난 다음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 때 어떤 함수, 어떤 곡선이 움직여 가지고 여기 균형 조건이 바뀔 것이냐를 고민해야 되죠. 그런 거를 comparative statics라고 합니다. 나는 원래는 변수가 아니고 주어진 거라고 봤는데 갑자기 정부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조세를 100억, 뭐 1000억, 뭐 이렇게 거둔 거를 500억을 받기로 바꿨다. 50% 깎았다. 뭐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 10% 깎았다, 5% 깎았다.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변화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변할 것인가? 대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아니면 총수요, 총공급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다음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현상이 이루어졌을 때 수요 곡선이 움직이냐, 공급 곡선이 움직이냐, 오른쪽으로 움직이냐, 왼쪽으로 움직이냐에 대한 이해, 각각의 곡선들의 함수의 움직이는 방향, 정확하게 우리가 수리적으로 1111 더해가지고 어떤 답을 구하는 건 아니에요. 방향을 아주 중요시 생각해가지고 양의 방향으로 움직여서 아마 물가는 떨어질 거고 GDP는 증가할 거다, 뭐 이런 식의 예측을 가능할 수 있도록 모형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곡선들, 함수를 움직이게 하는 변수들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 차차 우리 또 각각의 모형과 각각의 상황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 공급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거시경제학 공부하기에도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요 공급 모형에 대한 경제학 기초 모형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도저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수요와 공급이 뭔지도 모르겠고 어떤 식의 형식을 가졌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좀 질문을 남겨주시고 뭐 제가 특별히 다른 영상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개별적인 시간을 통해서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꼭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자금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도 이제 수요 공급이 있으니까 어떤 변화들이 그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자금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각각의 요인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축 곡선, 저축이 바뀌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뭐가 있을 것인가? 공공저축은 T와 G가 외생적으로 변화된다면 총저축의 양이 당연히 변화가 되겠죠. 총저축의 양은 T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T는 사라지니까요. 근데 G의 변화에 의해서 각각이 변화될 거다. 근데 각각의 민간저축과 공공저축의 구성은 당연히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T와 G의 변화가 대부자금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거고요. 개인저축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들이 개인저축에 영향을 미치겠죠. 선호가 변했다.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상당히 좋아하기 시작했고 또는 갑자기 불황이 찾아와서 사람들이 어떤 공포를 느끼기 시작해서 어떤 물건을 사지 않기 시작했다. 컨섬션이 소비 자체가 아주 굳었다, 얼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죠. 컨섬션 플로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또 다른 것들로 뭐 조세들이 바뀌면 조세 정책이 바뀌면 예, 연금법이 바뀐다든지 부동산법이 바뀐다든지 뭐 법인세가 바뀐다든지의 각각의 상황 변화에 따라서 개인 저축의 구성 자체도 변화가 일어날 거고 거기에 따라서 대부 자금 시장의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거. 미국의 경우에는 특히 그 냉전 시대에 국방비에 대한 지출을 상당히 늘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재정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공공 저축이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그때부터 감소하기 시작해가지고 아직까지 뭐 만회를 못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면 이 정책 때문에 총 저축의 양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여왔다라는 거죠. 공공저축이 감소했지만 국민저축의 총량이 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인베스트먼트는 유지되고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저축량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여왔다. 뭐 이런 트렌드, 이런 현상들이 있었다라는 걸 예로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투자 입장에서요. 그러면 수요 입장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이 있을 수 있느냐? 기업에 기술 혁신이 일어나서 그 혁신을 이용하기 위해서 수요를 그 대부 자금 시장의 수요가 더 증가할 수 있는 거죠. 기술이 혁신돼서 뭔가를 더 새롭게 잘 만들기 위해서 투자자를 구입하려는 노력. 새로운 기계를 산다든가 컴퓨터를 새로 들인다든가 아니면 무슨 설비 시설을 바꾼다든가 그래서 투자에 대한 투자량이 증가할 수 있고 그게 투자량이 증가한다는 거 아이가 증가하려는 요인들이 대부 자금 시장의 수요에 영향을 미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질 수 있죠. R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균형 이자율이 증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정부 정책이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떤 거요? 법인세 인하해준다 그러면 투자를 더 많이 하려고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세액 공제량이 늘어난다거나 각각의 이제 세부적인 이유들은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된다고요? 투자가 증가하니까 대부 자금 시장의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I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거고 그러면 R 스타 또는 균형 실질 이자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일 거다. 그래프로 간단하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략하게 소개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아까는 저축이 실질 이자율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을 했었는데 결국은 영향을 받게 돼 있죠. 그리고 저축을 왜 한다고 그랬습니까? 이자라는 보상이 있기 때문에 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의 소비를 내일로 미루는 이유, 보상이 있기 때문이죠. 아무런 보상이 없다면 저축을 할 요인이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저축에 대한 대부 자금 시장의 저축 함수, 그 공급 함수가 우상향하게 되는 겁니다. 이젠 수직이 아니다라는 거죠. 모든 게 다 정해져 있다, 아주 단기에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저축량이 고정돼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저축 그 공급이라는 곡선이 수직으로 고정돼 있었다면 어떤 양에 고정돼 있었다면 이제는 이 이자율에 영향을 받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일 거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변화에 대한 우리 얘기도 쭉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대부 자금 시장,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대부 자금 시장의 균형을 가지고 오는 건 실질 이자율의 균형 실질 이자율이다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I와 S 자체가 만나가지고 균형 실질 이자율이 결정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전반적으로 이해했던 거 각각의 세부적인 요소, 컨섬션, 인베스트먼트, 가버먼트 익스펜디처 자체 이해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봤던 거, 대부 자금 시장에 대한 이해. 이 두 가지 가장 크게 오늘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이 하나하나 자체가 거시경제학적인 그 모형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꼭 복습해 주시고 각 내용들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